지상 최대의 폭풍. 바로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은 대양을 건너며 지상 위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립니다. 하지만 허리케인 중심부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죠. 이제 여러분은 지상 최대의 폭풍, 허리케인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파괴의 화신을 만나보시죠. 이 모습은 지구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기상현상이자 궁극의 폭풍인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은 건물 수천 채를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다양한 무기를 지녔죠. 바람, 비, 그리고 해일을 앞세워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허리케인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허리케인 중심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붑니다. 허리케인이 지나는 곳에는 며칠 만에 1년 강수량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게다가 해일을 일으켜 해안을 초토화시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에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돌아서서 재빨리 도망가는 편이 낫죠.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케인은 점점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은 모두 달라서 각각 이름이 있고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연구하면서 허리케인이 피해를 주는 이유와 대처법을 알게 됩니다. 허리케인은 넓은 평야에 홍수를 일으키고 대양을 건너며 도시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허리케인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허리케인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열입니다. 그리고 그 열은 따뜻한 대양에서 얻습니다. 허리케인 극폭풍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온이 26도가 넘는 곳에서만 허리케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규모 뇌우가 여럿 뭉치면 하나로 통합되면서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폭풍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아집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중심 지역의 풍속이 시간당 119km를 넘으면 허리케인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해수는 위쪽에 있던 공기를 가열해서 상승시킵니다. 이때 빈자리를 메우려고 주변 공기가 몰려들죠. 이렇게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허리케인 중앙부는 펌프 작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은 5등급으로 나뉘는데 첫째 등급은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한 규모죠. 5째 등급 허리케인은 중심부 풍속이 시간당 250km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그 위력은 여러 도시를 흔적도 없게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진짜 허리케인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만 발생하며 그 횟수는 연간 15회 정도입니다. 서부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거의 사이클론으로 부르죠.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종류의 거대 폭풍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같다는 것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외곽 구름의 모습은 은하계의 나선을 연상시킵니다. 허리케인은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격렬해지고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허리케인 중심부에 있는 이 구름을 난충운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허리케인의 눈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허리케인을 살펴볼까요? 우선 바람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허리케인 앤드류는 작지만 사나웠죠. 1992년 8월 플로리다에서는 앤드류호가 접근하자 수백만 명이 대피 행렬을 이뤘습니다. 5째 등급이었던 앤드류호는 불도저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죠. 마이애미는 플로리다 해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지에 상륙한 앤드류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이애미 외곽을 삼키기 시작했죠. 가공할 위력을 지녔던 앤드류호는 역사상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2만 5천 가구 이상을 파괴하면서 약 26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앤드류호는 허리케인 바람의 위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앤드류호는 각 부분마다 다른 형태의 바람을 내뿜으면서 다양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허리케인은 질서정연했지만 지상에서 보는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상에는 일반적인 허리케인 바람보다 훨씬 강한 돌풍이 산발적으로 몰아닥쳤죠. 피해 현장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돌풍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연속적으로 불면서 초토화된 지역 바로 옆 건물이 거의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돌풍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상학자인 스탠리 골드버그는 앤드류호의 돌풍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앤드류호의 중심에 있었던 스탠리가 직접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We can hear things start to fly around out there. I'm sure we're approaching hurricane force winds. We were here during the worst part of the storm. We were first in the hallway, and then we tried to get to the garage, but it was already gone, so we ended up in the kitchen. While we were there, the whole roof had been ripped off of the house, flew over the fence, and smashed right into the neighbor's house. And I believe they were in it at the time. 다음 날 스탠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랬습니다. 그의 집은 완전히 부서졌지만 주변에 있던 몇몇 집은 거의 멀쩡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형 돌풍이었죠. 이런 무작위 파괴는 가공할 만하지만 허리케인의 피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허리케인의 중심부에는 난충운이 자리하는데 탑 모양의 이 구름은 높이가 최대 13km나 됩니다. 난충운은 위험지대입니다. 왜 중심부로 갈수록 바람이 강할까요? 허리케인은 피겨스케이팅 선수처럼 돌기 때문에 빨려든 공기도 같이 회전합니다.
이 공기가 허리케인 중심으로 접근하면 회전 속도는 더 빨라지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몸쪽으로 당겨서 붙이면 더 빨리 회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허리케인 중심부의 난치문 지역은 외곽보다 회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난치문 부분의 피해가 가장 크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위성 사진으로 따지기보다는 지상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허리케인 앤드류의 난치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만나보시죠. 마이애미 남부에 위치한 이 주택 지역은 허리케인 앤드류의 직접 영향권에 있었던 곳입니다. 난치문은 바로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There was a bedroom here, bathroom right here. 허리케인 중심부는 지나는 길에 있던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은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가장 격렬한 중심부의 한가운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이죠. 허리케인의 눈은 폭이 최대 100km나 됩니다. 허리케인은 회전하면서 공기를 눈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회전 목마를 탈 때 몸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공기가 허리케인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위쪽에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눈 부분은 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함은 잠시뿐입니다. 머지않아 난치문이 몰려들죠. 연타 공격처럼 먼저 지나간 난치문의 뒤쪽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의 눈에 들어오면서 약해진 건물은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KO 돼버립니다. 3일 뒤 생존자는 땅을 파서 숨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앤드류가 떠난 마을에는 성한 것이 거의 없었죠. 이곳에 있던 이동주택 중 99%가 파괴됐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공터입니다. 앤드류 호는 건물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플로리다 남부 전역에서 뒤집힌 배가 해안에 가득했고 항공기 사고까지 일어났죠. 앤드류 호의 최대 풍속은 시속 320km가 넘었습니다. 이 폭풍은 시속 80km의 풍속으로 아직 허리케인은 아닙니다. 이 허리케인은 첫째 등급으로 허리케인치고는 아직 아기 수준이죠. 둘째 등급 허리케인은 거리의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입니다. 셋째 등급 허리케인은 어떨지 궁금하십니까? 셋째 등급 허리케인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게 만듭니다. 이들은 스카이다이빙 훈련 중입니다. 거의 무중력 상태처럼 보이죠. 이들은 우아해 보이지만 허리케인의 풍속은 이 속도의 1.5배가 넘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는 야외라면 전혀 우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포스럽죠. 이런 강풍이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분다면 실제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허리케인이 가진 많은 무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허리케인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대비도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진행 방향도 모르고 바람의 강도도 알지 못하죠.
이런 현실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국립 허리케인 센터를 세웠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중 3분의 1만이 육지로 올라오지만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과학자와 기상학자들은 5일 동안 앤드류호의 진로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앤드류호가 플로리다로 다가오자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명령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최신 위성과 레이더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예상 진로는 수백 킬로미터씩 빗나가는 일수입니다.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허리케인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변 기상 조건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비행기는 앤드류호가 포착되었을 때 즉시 출동했던 허리케인 헌터입니다. 허리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안으로 뛰어드는 것뿐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허리케인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원래 허리케인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허리케인 속으로 곧장 날아 들어가서 중심부에 탐침을 투하합니다. 그러면 탐침은 온도, 풍속, 습도 등의 정보를 보내죠. 과학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측정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 지점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앤드류호는 육지에 상륙하기 3일 전까지 열대성 폭풍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정찰 비행을 통해 앤드류호가 격렬해지는 것이 확인됐죠. 과학자들은 그 이유와 변화 속도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호가 플로리다 해안에 접근하면서 허리케인 헌터는 비행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것은 자살 행위죠. 대양에서 태동한 허리케인은 바다를 압도하는 존재였지만 확실하게 실체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허리케인 중 육지에 상륙하는 것은 일부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피해는 엄청납니다. 1995년에 등장했던 태풍 페이는 장애물 제거에 파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죠. 페이의 파도에 70척 이상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한국의 부산항은 태풍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화물선들은 항구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밧줄이 풀린 화물선은 바위로 향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들 중 일부는 실종되고 말았죠. 허리케인은 어떻게 이런 피해를 입힐까요? 이런 거대한 파도는 공기와 해수의 마찰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같은 속도라고 해도 파도는 바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해수는 공기에 비해 1000배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허리케인은 바람과 파도 이외에도 비라는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1998년 허리케인 미치오가 휩쓸고 간 중앙아메리카의 모습입니다. 허리케인이 바다에서 흡수한 수분이 모조리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비는 교활한 손님입니다. 내리는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한 재해로 변해가죠. 허리케인이 품고 있는 수분은 강력한 바람에 실려서 이동하며 빈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스며들어갑니다.
하지만 비가 건물만 망치는 건 아닙니다. 허리케인 미치오는 약 일주일 동안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1m가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미치오는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허리케인과 비교할 때 강수에 의한 피해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강으로 유입되자 강둑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경사면 위에 있던 건물들은 쏟아져 내리는 진흙더미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계곡에 살던 주민들의 피해는 훨씬 끔찍했죠. 수도의 번화가가 강으로 변하면서 건물들은 모조리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라스 카시타스 화산의 분화구도 허리케인 미치오가 쏟아낸 빗물로 가득했는데 만약 그 물이 넘칠 경우 바위와 진흙이 섞인 홍수가 아래쪽 마을을 덮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의 최대 무기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무기는 아직 감춰두고 있었죠. 그 무기는 바람, 파도, 비보다 강력합니다. 이 현상은 스톰 서지라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접근할 때 앞쪽에 있는 바다를 해안 쪽으로 밀어내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이죠. 이때는 물이 산을 이룹니다. 겉보기에는 안개가 해안으로 밀려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안개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이며 때로는 해안에 있는 집을 덮칠 정도로 높게 일어납니다. 스톰 서지는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는 높아지고 먼 육지에까지 영향을 주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파괴력도 대단하니까요. 모든 허리케인은 육지에 접근할 때 스톰 서지를 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1969년 미시시피를 덮친 허리케인 카밀호가 남긴 피해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2000년 허리케인 고든호가 멕시코에 남긴 피해죠. 하지만 스톰 서지의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적인 저지대 국가이면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스톰 서지 발생이 가장 빈번하다는 벵골만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조밀하기 때문에 스톰 서지에 의한 피해는 극대화됩니다. 1991년에 열대성 사이클론 투비는 절대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 발생할 당시부터 기상학자들은 이 사이클론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발달해 5째 등급으로 성장했습니다. 폭풍 투비가 벵골만을 가득 채웠죠. 그러자 벵골만의 수위가 8m까지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섬들은 8시간이 넘도록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구 12만 명의 카투브디아 섬에서도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스톰 서지가 방글라데시 본토의 치타공을 덮치면서 약 15만 명이 목숨을 잃고 1,0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사상 최악의 스톰 서지 피해였죠. 남은 것은 혼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따뜻한 해수입니다.
1998년 9월 허리케인 조지호가 11일 동안 카리브 제도를 강타했습니다. 조지호는 허리케인의 생사 과정을 잘 보여줬죠. 모든 허리케인은 바다에서 태어나며 따뜻한 해수에서 에너지를 얻어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육지에 상륙하면서 열 공급원이 사라지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호의 지구력은 대단했습니다. 조지호는 푸에르토리코와 히스파니올라 섬을 지나면서 약해지는 듯 했죠. 위성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해졌던 조지호는 그때마다 다시 바다로 나가서 에너지를 보충했습니다. 허리케인에게 바다가 만찬장이라면 육지는 굶주림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대기 중에서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직접 작은 허리케인을 만들어서 실험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여기에 채운 물이 바다고 위쪽 공기는 팬을 돌려서 허리케인처럼 회전하게 만듭니다. 이때 강풍으로 파도가 생기고 파도가 서로 부딪히면 물이 위쪽으로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튀어오른 물은 대기 중에 더 많은 열을 공급하죠. 이 열이 허리케인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허리케인 속도 일대를 보시죠. 바다에 공기가 가득하고 대기 중에도 해수가 가득합니다. 경계가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 용량을 합친 것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허리케인이 대륙으로 이동하면 끝이 임박한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조지호는 미국 남부지방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허리케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쇠퇴할 때는 성장한 과정을 거꾸로 반복합니다. 열대성 폭풍과 열대성 저기압을 거쳐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죠. 허리케인은 살아있는 동안 사고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허리케인도 한 가지 장점은 있죠. 허리케인은 거의 대부분 적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열대지방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역의 바다는 해수 온도가 몇 도씩 낮아집니다. 허리케인은 바다의 열을 차가운 극지방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계의 기온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하자면 허리케인은 지구의 에어컨과 같습니다. 그러니 기온차가 있으면 계속 발생하겠죠. 우리는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곳은 남태평양 지역으로 2003년 초에 사이클론 조이호가 티코피아 섬을 휩쓸었던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이클론이 빈번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조이호는 시간당 풍속 340km를 기록하면서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한 폭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조이호가 티코피아 섬을 덮쳤을 때 사상자가 전혀 없었죠.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사이클론의 영향을 받은 티코피아 섬에 살면서 생존 방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티코피아 섬 주민은 약 15,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배운 대로 사이클론이 다가오면 고지대에 있는 동굴로 가서 숨습니다.
처음 섬에 온 사람들은 폭풍 후에 어디선가 나타나는 주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이 과학자는 미국 남부 내륙에 위치한 루이지애나 늪지대에 허리케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자연이 허리케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가장 좋은 연구 방법은 하늘에서 보는 것입니다. 2002년 허리케인 릴리호가 상륙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들어서기 전 미시시피 삼각주는 전체가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넓은 습지대에 잡초만 무성했죠. 또한 이곳은 허리케인이 지나는 곳입니다. 허리케인은 도시와 건물을 초토화시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곳 습지대는 수많은 허리케인의 공격을 직접 받아왔지만 큰 피해는 없었고 단지 모습만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손가락 모양으로 갈라지는 강은 최근에 형성된 것입니다.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이곳 지형은 허리케인의 패턴과 같은 모양인데 강한 돌풍에 습지가 밀리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허리케인 릴리호는 표면 지층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스톰 서지가 일어나면서 표면층이 배처럼 떠올랐고 늪지를 지나면서 속도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졌죠. 때문에 이 진흙 아래에는 잔디가 있습니다. 그 위로 바람이 불어 땅을 압축시키면서 지층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습지는 살아남았죠. 습지는 허리케인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연은 허리케인의 공격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해안 도시 15곳 중 11곳은 그렇지 못하죠. 수백만 명이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삽니다. 도시인들은 언덕에 있는 동굴로 피할 수 없으니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허리케인의 위협이 큰 곳일수록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좋죠. 실제로 바람은 가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행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따로 피난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동주택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땅에 밧줄을 묶는 정도에 불과해서 만약 줄이 끊어지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단단한 건물도 바람에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은 사람이 무사한 건 행운이죠. 바람이 심하면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건물 전체가 내려앉기도 합니다. 허리케인은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피해를 주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 지붕 판재는 나무에 박혀버렸습니다. 여기는 기둥이 지붕에 박혀버렸습니다.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학자들은 허리케인의 위력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속도로 실험용 물건을 발사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지붕 재료입니다. 이제 다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 재료는 허리케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피해 다발 지역에는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실험팀은 크레인을 사용해 허리케인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을 부쉈지만 이 실험은 튼튼한 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작된 뾰족한 못은 일반 못보다 2배나 큰 압력을 견딥니다. 거대한 선풍기로 방수 실험을 합니다. 바람이 집에 부딪히면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붕을 벗겨내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창문을 열어놓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창문 틈을 막아보지만 허리케인이 다가오면 그런 조치도 별 의미가 없죠. 강화 유리는 충격을 받아 깨지더라도 부서지진 않습니다. 강화 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플라스틱 필름을 끼워서 만듭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선 대비가 제일이죠. 이곳은 미국의 뉴올리언스입니다. 이곳도 다른 해안 대도시처럼 허리케인의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재난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습니다. 만약 넷째 등급인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에 닥치면 그 결과는 대참사일 거라고 합니다. 2002년 10월 루이지애나에 넷째 등급인 허리케인 릴리호가 접근하면서 대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싼 수면보다 2m나 낮은 저지대이기 때문이죠. 뉴올리언스는 강과 호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 댐과 홍수 방제 시스템이 도시 주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와 물의 거리는 1m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수로를 통해 허리케인의 스톰 서지가 도시로 직접 들어올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화학 공장과 정유 공장도 많았습니다. 과학자들도 허리케인의 입을 피해 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거리에 독성 화학 물질과 가솔린이 흘러넘칠 판이었죠. 그중 최악의 사태는 뉴올리언스의 주요 출입구인 간선도로가 폐쇄된 것이었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5째 등급 허리케인이 닥칠 경우 수위가 도로보다 2m나 높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런데 왜 2002년 릴리호는 피해 없이 지나갔을까요? 여기 놀라운 이론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허리케인으로 맞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한 허리케인 뒤에 바로 다른 허리케인이 따라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파란색은 앞서 지나간 허리케인이 열을 흡수하면서 차가워진 해수 온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면 뒤따라오는 허리케인은 흡수할 에너지가 없죠. 일부 과학자들은 2002년 뉴올리언스 부근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서서히 소멸해가던 허리케인 이시도어호의 뒤쪽으로 넷째 등급 허리케인 릴리가 다가왔습니다. 바다에서 성장해야 할 릴리호는 해안에 다다라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이시도어호의 영향 때문이었죠. 덕분에 릴리호는 첫째 등급 상태로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것은 뉴올리언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세계 각지의 해안에 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 텍사스의 갈베스톤으로 당시 허리케인으로 약 8,000명이 사망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근에는 해안 거주 인구가 더욱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죠. 해안 도시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리케인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기 온도가 높을수록 허리케인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강도도 더욱 세집니다. 허리케인은 21세기 최대의 문제거리입니다. 허리케인이 점점 심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1900년대) 이전의 허리케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록만으로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죠.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바로 그 기록을 찾아 나섰죠. 허리케인이 자주 나타나는 미국 루이지애나 숲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숲은 내륙에 있지만 허리케인이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기록된 곳입니다. 이 화면처럼 바람의 영향으로 나무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죠. 쓰러진 방향으로 볼 때 이 나무들은 2002년 발생한 허리케인 시저호에 희생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나무의 중심 부분에 구멍을 내서 나이테 샘플을 채취합니다. 이 나이테를 통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나무는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콜럼버스가 도착할 때부터 이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에 잎이 모두 떨어져 버린 나무라도 나이테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이 지역을 지난 허리케인의 역사는 이 나이테 샘플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샘플을 통해 지난 100년 동안 매년 얼마나 많은 허리케인이 지나갔으며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이테 샘플은 최근에 허리케인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상처를 받은 부분은 나이테가 좁거나 빠져있죠. 만약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허리케인도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피해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케인 발생 지점을 찾아서 주변 기상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허리케인의 약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위치한 MIT 연구팀은 인공 허리케인을 만들어 바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에너지 흡수를 막으려는 전략이죠. 연구팀은 분자 하나 두께의 기름층을 바다 표면에 넓게 덮으면 허리케인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흡수 입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흡수 입자를 이용하면 대기 중에서 습기를 직접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항공기를 타고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서 입자를 뿌리려고 합니다. 흡수 입자는 구름을 통과하면서 습기를 빨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죠. 연구팀은 허리케인의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제거하면 허리케인의 회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뒤로 폭풍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연구팀은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허리케인은 경이의 대상일 뿐입니다. 지상 최대의 폭풍인 허리케인은 풀장을 건너듯 대양을 넘나듭니다. 허리케인은 지구 전체의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 도시를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 전체를 파멸시키기도 하죠. 우리는 허리케인을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을 예측할 만큼 잘 알지도 못합니다. 허리케인에 비하면 우린 미약한 존재죠. 허리케인은 진정한 파괴의 화신입니다.